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 밖 소식 먼저 알아보죠. 보도국 국제부의 전준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미국 대선 소식부터 알아볼 텐데요. 네. 이 공화당 후보가 된 도널드 트럼프요. 그동안 거침없는 막말과 독설로 인기몰이를 누렸는데, 자, 최근에는 자신이 내뱉은 막말 때문에 위기에 빠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태의 발단은 지난주에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였습니다. 이라크전에서 전사한 무슬림계 미군 칸 대위의 부모가 연사로 나서서 트럼프를 비판했는데요. 이 트럼프가 전사자 부모의 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당시 칸 대위의 아버지만 연설을 하고 어머니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걸 두고 여성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이슬람 전통 때문에 어머니의 발언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비꼬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두고 미국 내에서는 예전 트럼프가 했던 어느 막말보다 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위해 효용마저 희생한 군인 가족이죠. 이른바 골드스타 패밀리를 건드리는 금기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의 막말이 미국의 가치를 부정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면서 공화당 내에서조차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발언에 반발한 공화당 현역 의원이 탈당해서 힐러리를 지지하는 이 사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딴 막말에도 큰 타격을 입지 않았던 이 트럼프의 지지율인데, 이번 사태 이후에는 지지율도 심상치 않은 기세로 떨어지고 있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 트럼프의 병역 기표 의혹까지 들추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무슬림 또는 소수 이민자를 겨냥한 숱한 막말 논란 속에서도 공화당 대선 티켓을 움켜쥐는 데 성공했었는데, 이번에 미국의 애국주의를 건드린 막말 때문에 최대 위기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군요. 이번에는 일본 소식 알아보죠. 이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늘 개각을 단행했죠. 그런데 네네. 이 일본군 위안부를 부인하는 극우 인사들이 주요 장관으로 발탁됐다고요? 네, 오늘 일본 정부 개각은 전체 강요 가운데 10명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였는데요. 극우 성향의 아베 측근들이 대거 추가로 발탁됐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방위상에는 아베 핵심 측근인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발탁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군국주의의 상징, 야스쿠니 신사의 단골 참배객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또 난징 대학살 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 우익의 주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대변해온 극우 인사입니다. 또 이 교육부 장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상에도 이 대표적인 우익 인사 마스노 히로카즈 전 문부과학성 부대신이 기용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다, 이런 내용의 신문 광고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다마, 또 이 식민 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 다마, 이런 다마들을 앞장서서 비판해온 인물들입니다. 이번에 새로 발탁된 인물들로 볼 때 앞으로 일본 교과서에서는 군 위안부 내용을 줄일 것 같고요. 또 강제성도 부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 과거 침략 역사를 미화하려는 움직임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걱정인데요.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에서요, 이 강력한 전염성으로 악명이 높은 탄저병, 이게 생화학 무기로도 쓰인다고 하는데, 이 탄저병이 75년 만에 발병했다고요? 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입니다. 75년 만에 다시 나타난 탄저병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러시아 중북부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에서 12살짜리 목동이 탄저병으로 숨졌고요. 지역 주민 20여 명이 탄저균에 감염됐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해당 지역에서는 술록 2,30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탄저병은 주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탄저균에 접촉해서 걸리게 되는데 치사율이 70-80%에 이를 정도로 무서운 병입니다. 특히 탄저균은 이 얼어붙은 사람이나 동물의 사체에서도 수백 년 동안 살아남을 정도로 생존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탄저균이 수십 년 만에 다시 퍼진 이유와 관련해서는 지구 온난화 때문인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최근 몇 달 동안 이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이상 고온 현상을 보이면서 영구 동토층이 녹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 땅 속에 묻혀있던 동물 사체의 탄저균이 밖으로 나온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당국은 이 탄저병 발생 지역 주민들을 모두 다른 곳으로 격리시키고 세균전 훈련을 받은 병력을 해당 지역에 파견했는데요. 1941년 이후에 종적을 감췄던 이 탄저병이 무려 75년 만에 다시 발병하면서 이 지역의 전염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부산에서 또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었죠. 휴가를 가던 일가족이 길가에 주차된 트레일러와 충돌하면서 5명 가운데 4명이 숨졌습니다. 이 공개된 블랙박스에는요, 아기를 걱정하는 다급한 외침과 함께 이 차량 결함을 의심할 수 있는 목소리도 담겨 있었는데요.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내 자동차 명장 1호인 박병일 명장을 연결해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명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사고 당시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운전자가 이런 차가 이상하다 하고 감지하고도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것은 네. 차량 결함 확률이 꽤나 높은 사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운전자 부주의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한다는 입장인데, 네. 자, 그런데요, 이게 5명 가족이 타고 가다가 트레일러와 충돌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상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 급하게 불법 좌회전을 한 후에 충돌을 하는데, 이렇게 탑승자 대부분이 숨질 정도로 피해가 컸던 이유는 뭘까요? 차의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주행하던 속도로 그냥 질주했으니까 네. 차의 속도에 따른 관성이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대형 사고가 됐는데요. 이 해당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네. 이를 두고 이제 급발진 사고다, 차체 결함이다 의견들이 분분한데 명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가능성이 가장 큰가요?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2가지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차량을 운전자가 제어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동차 급발진 현상이라는 대표적인 현상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브레이크 오일이 수분 함량이 기준을 넘어가지고 베이프로 현상이 생겨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네네. 브레이크 오일 성분은 에틸렌 글리콜과 피마자유로 되어 있는데 네. 이 성분들은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여름날 특히 비가 많이 오면 수분량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규정에 2년이나 4만 킬로마다 오일을 교환해 줘야 하는데 만약에 안 해가지고 교환 안 해가서 기간이 지났다면 수분이 섞여 있었다. 그러면 끓는 점이 낮아졌다. 베이프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 생겨가지고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 해서 브레이크 오일 수분 검사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검해서 네. 만약에 브레이크 오일 쪽에 이상이 없다라면 그때 급발진 쪽으로 검사를 해야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럼 브레이크 오일의 수분 함량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2년 주기마다 혹은 4만 킬로마다 교체해줘야 되는 거군요. 네, 원래 이 브레이크는 에틸렌 글리콜과 피마자유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특히 수분이 많은 때가 바로 여름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교환을 안 했다. 그러면 여기 수분 함량이 보통 2%가 이상 넘어가요. 그러면 끓는 점이 낮아요. 물은 100도에 끓지만 네. 브레이크도 물론 한 250도 정도 이상 돼야지 끓게 돼 있는데 네. 만약에 수분이 함량이 포함되어 있다면 150도 정도도 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브레이크 한두 번 밟으면 150도 그냥 올라가요. 만약에 그 브레이크 밟으면 200도 금방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이 수분 함량이 있어서 만약에 끓어버렸다. 그럼 베이프로 현상이 생기면 브레이크가 끓어가지고 그 브레이크 라인에 기포가 생기니까 브레이크가 풍덩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안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하나의 원인을 가설로 우선 제시를 하셨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두 번째로 아까 먼저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급발진 얘기도 지금 많이 네티즌 사이에 설왕설래하고 있는데요. 네. 급발진 의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급발진한 것은 이제 전자제어 엔진이 자동차에 접목되면서 그랬거든요. 네.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데 전자는 거짓말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어느 날 뻥 나잖아요. 그러면 배터리를 딱 끼면 언제 그랬지 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렇게 급발진이 이제 이런 핸드폰에서 많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우리가 핸드폰 같은 그 컴퓨터가 자동차 몇 개 있냐면 30개에서 보통 7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뻑이 나면 다 이제 어떤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네. 자동차의 급발진 원인은 센서라든가 아니면 이슈라든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액추에이터 이 중에 하나만 고장 나더라도 연료하고
이제 점화 시기를 제한하는 쪽에 만약에 고장이 나면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간과할 수는 없는 내용이죠. 네,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전자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 박 명장께서 1999년에 차량 급발진이 엔진 제어 장치의 오작동 때문이다. 이것을 세계 최초로 밝힌 분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제가 이게 자동차가 올해 딱 130년이 됐는데 네. 사실 100년 동안에 급발진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자동차에 컴퓨터 센서가 장착되면서 제일 먼저 장착한 미국, 일본, 독일에서 먼저 발생됐고 네. 우리나라는 86년대 전자인이 들어왔는데 99년부터 아주 급증하기 시작했죠. 네. 특히 오토매틱 같이 연결되면서 더 증가하게 됐는데 이러다가 원래 이제 가솔린 나오다가 그 후에 2004년부터 디젤도 합류되고 그 다음에는 LP차도 합류되고 그 다음에 버스가 또 합류됐잖아요. 네. 엔진만 다르지 실제로 전자제어 시스템은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역사만 보더라도 자동차 급발진은 전자제어나 ECU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국가수가 이 해당 사고 차량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저희가 사진으로 보면은 거의 전파가 됐잖아요. 예, 이 종이창처럼 뭐 구겨진 상태인데 그래도 이 결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명확한 아마 그런 쪽에서는 아마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다면 분명 네. 원인 불명이나 운전사 과실로 결론 낼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 지금까지도 그래왔으니까. 네. 만약에 이거를 깊게 이렇게 파악하는 어떤 능력들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좀 부족한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한계가 있다. 일단은 아무래도 자기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원인 불명으로 지금까지 나온 조사 보면 뭔가 명확한 게 없었어요. 항상 원인 불명이다. 운전자 과실로 그랬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만약에 어떤 증거를 못 찾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두 원인 중에 하나로 결론 낼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저는. 지금 네. 사고 차량이 일단은 좀 오래된 차량이에요. 2000년 네. 산타페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네. 이게 한 그럼 15년 이상 됐다는 얘기인데 예. 이 해당 차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없었나요? 이 차가 디엔진인데 이 차는 연료 누유로 인해 가지고 고압 펌프 쪽에 문제가 있어서 네. 리콜 조치도 했고 또 리콜을 안 받은 차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문제가 되면 RPM이 급상승하게 되고 어떤 엔진 쪽에 트러블이 있어서 한참 동안 급발진의 원인이 이제 저희들은 제기했던 거고 네. 그런데 나중에 리콜 조치하긴 했는데 이 리콜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엔진 쪽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그런 부분이 하나죠. 그 조사도 필요하겠군요. 네. 자, 이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에 지금 휴가를 갔던 이 가족들의 사고라 더 안타까운데요. 자, 네. 지금 아까 이 엔진 브레이크 액 오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네, 얘기도 맞습니다. 주셨지만 저도 전혀 주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여름철 차량 점검 관리 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사실 여름철 교통사고 보게 되면 우리 고속도로 가면 타이어 파편들이 굉장히 많죠. 네네, 맞습니다. 예, 특히 여름에 타이어 파손이 많이 일어나요. 이 타이어라는 것은 5년 이하 쪽만 써야 되는데 5년 이상 된 타이어를 앞쪽에 썼다. 이렇게 되면 타이어가 산화되면서 타이어가 이제 파손되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네. 타이어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처럼 이렇게 요새 계속적으로 뉴스를 보게 되면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는 사고가 계속 여러 번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것이면 브레이크 오일, 바로 베이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브레이크 오일은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2년이나 4만 킬로 한 번씩 꼭꼭 교환해라. 다시 한번 주지하고 싶고요.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아무래도 고속도로에 달리다 보면 본인이 열고 오버히팅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차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냉각계통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 나이는 사람처럼 몇 년이 아니라 몇 킬로미터를 운행했느냐가 자동차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차에 보면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내 차는 몇 킬로 되면 뭘 점검하고 몇 킬로 되면 뭘 교환하고 이런 물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잘 주지해서 내 차는 몇 킬로마다 뭘 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면서 미리미리 정비업소를 찾아서 만약에 사고를 이제 그런 걸 미리 예방해 준다면 이런 사고는 좀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의 나이는 킬로미터 수다. 저도 19만 킬로미터가 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점검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좀 많이들 좀 자각하고 이 점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병일 명장이었습니다. 네, 이 만행 하버드에서 화개사까지 이 베스트셀러 책의 제목인데요. 바로 이 외국인 출가자인 현각 스님이 쓴 책인데 이 저자 현각 스님이 페이스북에
한국 불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반면 이 형각 스님의 주장은 백인 우월주의일 뿐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선 분도 있습니다. 자, 월정사 교무국장을 맡고 계신 자현 스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현 스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스님께서는 이 중앙승가대 교수도 맡고 계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앙승가대학교는요, 스님들을 교육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네. 각 그 신학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것 때문에 제가 이러한 지위 때문에 이렇게 논쟁이 된 건 아니고요. 네네. 형각 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페이스북에 그분이 올린 거를 저도 그냥,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았다가, 쉽게 말해서 그냥 글을 하나 올렸다가 네. 언론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선택된 그런 대척점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까지 요청드리게 됐는데요. 자, 우선 핵심 현안만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뭐 이 사안을 관심 있게 보는 청취자분도 계실 거고 전혀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예. 자, 형각 스님이 그 SNS에 주장한 것이 한국 불교가 돈만 밝히는 기복신앙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 자현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자, 기복신앙이 모든 종교를 관철시키는 기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기복신앙 이꼴은 무조건 나쁘다. 이런 네네. 얘기는 아니고요. 네. 뭐 어떤 종교든지 종교가 시작할 때는 강자에 대한 의지, 그러니까 어떤 강한 힘이 나를 보호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기복입니다. 그래서 네. 모든 종교에 통하는 거고 그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꼭 기복만 옳은 건 아니지만 기복이 나쁜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형각 스님 같은 경우는 기복이 이꼴로 나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니까 거기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기복이 종교의 시작이라는 건 뭐 종교학적인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제 이 기복이라고 하는 것이 기복신앙이 뭐 모든 종교의 뭐 근본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이 맞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예. 그런데 지금 형각 스님의 요런 이제 발언에 대해서 또 불교 관련 단체들은 상당히 좀 공감한다. 또 저 의견을 포용해야 한다. 이런 기류도 있는 걸 보면 좀 기복신앙의 정도가 지금 과해진 상태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별로 그렇게까지 과하다는 생각은 저는 별로 없습니다. 네네. 단적인 예를 들어서 작년에 종단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요. 봉은사가 1년 총 수입이 210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최고로 금액이 많은 사찰입니다. 아, 불교 사찰 전체 중에 최고 수입이 강남 봉은사. 네네. 210억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순수익이 아니고 210억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에요. 네네. 하지만 이게 순수익도 아니고 뭐 순수익은 이 중에서 뭐 20% 정도나 되겠죠. 네네. 그러면 강남 봉은사가 깔고 앉아 있는 땅이 지금 전에 현대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한번 맞습니다. 가격이 드러났잖아요. 뭐 코엑스 바로 앞이죠. 네. 예, 수조원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정도 순수익을 낸다는 거는 굉장히 양호한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네네. 뭐 이게 물론 이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이 정도는 뭐 충분한 정도, 그러니까는 아직은 청정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이런 봉헌사 같은 절이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 아, 대형 사찰 말이죠. 예, 소득이 그렇죠. 많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형각 스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그런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요, 자연 스님. 실제로 대부분의 스님들이 한 50% 정도는, 그러니까 조계종의 한 50% 정도는 한 달 수익이 한 10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네네. 그래서, 조계종 같은 경우도, 종교인 과세를 정부에 주장했을 때 네네. 찬성하는 거거든요. 찬성한다. 특별히 과세 될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연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불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우리나라의 이제 종교계 인사, 아까 말씀하신 과세 문제도 또 가끔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양극화되어 있는 현상은 없습니까? 좀 부유한 사찰과 가난한 사찰. 그거는 심합니다. 그거는 심하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지금 현대 사회 문제이기도 한데요. 종교도 마찬가지로 무슨 마트가 들어서면 골목상권 다 죽듯이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형 교회 들어가면 작은 교회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각 스님이 아마 지적하는 거는 당신 위치에서 보이는 쉽게 말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근데 그렇게 비판을 했으면 저 같은 사람은 충분히 수용을 해요. 그런데 마치 불교계 전체가 이런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대다수 스님들로서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 현각 스님이 좀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네, 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 불교의 문제점으로 남녀 차별, 스님들의 권위주의 뭐 이런 걸 도마에 이제 올려서 또 논란이 됐는데요. 자, 이 자연 스님 기고문을 보니까요. 이런 점들은 유교 사회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펴셨죠? 예. 뭐 다 아시다시피 남녀 차별이라든지 무슨 뭐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이런 권위주의 이런 것들은 한국 사회 전반에 있는 거죠. 이게 불교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통 문화라고 해서 우리가 꼭 뭐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전통 문화 중에서 우리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벌써 한 1세기 정도 계속 노력을 해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외국인의 시선에서 25년이나 산 분이 이거를 그냥 그것은 너무너무 좀 야만적이야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올바른 관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자기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비판을 하셨네요. 이게 유교 문화 속에 존재하는 사대주의와 학벌주의에 의해서 이 현각 스님이 이제 하버드를 나온 파란 눈의 스님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스타덤에 오른 분이 유교 문화를 거꾸로 비판했다. 그러니까 유교 문화의 덕을 본 분이 유교 문화를 오히려 비판했다.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자, 그리고 또 백인 우월주의도 얘기하셨어요. 예. 네, 이거는 조금 이렇게 민족주의와 외국인에 대한 좀 뭔가 충돌이 야기되는 지점은 아닐까요? 아니요, 제가 사실은 이분이 불교를 비판해서 기분이 나빴던 건 아니고요. 네네. 한국 문화고 한국 불교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를 싸잡아서 비판하는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네네. 실제로 뭐 사대주의나 학벌주의 같은 경우가 유교 문화라는 건 뭐 다 알려진 얘기고요. 네네. 당신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이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불교계에서 높은 단계까지 순식간에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게 뭐 깨달음으로 그때까지 올라갈 수는 없겠죠. 오자마자 어떻게 뭐가 바뀌었겠어요. 네. 그거는 이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약간 드물었었던 하버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중층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당신이 그걸 많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네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분은 미국식 사고, 그러니까는 백인 우월주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눈에 잘 안 차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후진국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열광을 하면 자기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얘기들도 쉽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됩니다. 네, 우리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지만 이거를 입 밖에 내지는 않아요. 정상인이라면. 그냥 안에서 내가 기득권자가 됐을 때 조금씩 바꿔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거를 막 공개적으로 그것도 특정 목적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면서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논란에 참 많은 또 이제 불신자들이나 여러 대중들도 관심을 표하고 참여하고 있어서 좀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저희가 현각 스님 입장도 들어보고자 했는데 지금 외국에 계시더군요. 나중에 또 기회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월정사의 자현 스님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좌우가 같다 2588 요즘 회식 많으시죠? 회식 끝나고 내가 호랑나비 춤을 춘다 싶으면 운전대 붙잡지 말고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소연이가 부탁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안전운전 2588.
새 고속도로가 용인의 중심을 바꿔왔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개통 후 용인의 중심은 어디가 될까요? 신용인시대 미래가치가 내 안에, 단지 앞 예정된 유치원, 초중고교가 내 안에, 고림지구 양우 내 안에 에듀퍼스트. 8월 분양 예정 1670-1881 양우건설. 네, 2부 여기까지고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